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 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일본 동북부 대지진이 벌어진 지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고요.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방사능 잔해물이 남아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곧 방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됐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 담당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에서 과학 분야 취재하고 있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정화해서 또 희석을 해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다는 그 오염수가 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선 2011년에 일어난 폭발 사고 이후에 아직도 제거되지 못한 폐결료 찌꺼기들이 아직 원전 내부에 남아있죠. 근데 여기로 밖에서 흘러드는 지하수와 빗물이 지속적으로 닿다 보니까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기고 있는 지금도 건가요? 생기고 있고요. 그 양이 대략 하루에 100톤이나 됩니다. 100톤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텔레비전 보면 그 화면에 후쿠시마 원전 주변으로 이런 뭐 이렇게 커다란 동그란 탱크들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오염수를 저장해 놓은 것들인가요? 맞습니다. 그 탱크 안에 오염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탱크 용량이 대략 100톤인데 그 탱크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의 오염수가 하루에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전을 관리하는 이제 도쿄전력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는요. 이 탱크에 들어가는 오염수를 정화를 하죠. 그 정화하는 장치 이름이 다핵종 제거 설비인데 다핵종 제거 설비. 그렇습니다. 영어로 이제 알프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종류의 핵물질을 제거한다라는 이름으로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죠. 많이 여러 가지 다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62가지, 62가지 핵종을 거른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거친 다음에 오염수를 거른 다음에 탱크 안에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모아놓은 오염수가 지금 벌써 130만 톤이나 됩니다. 진짜 많네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일본 정부가 이거 어떻게 더 껴안고 있겠느냐. 그렇죠.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 가장 유력한 방안이 바다 방류이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일본 정부 측 입장인 겁니다. 그럼 이 알프스를 통과하면 다 걸러지나요? 그런 오염 물질들이? 기본적으로 알프스가 뭐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정수기의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터,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원리인데 거름망이나 필터와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이 기본 원리가 필터와 정수기 필터와 알프스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뭐 특별히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2개 핵종을 한꺼번에 걸러낸다는 것이고요. 이 핵종 안에는 들어보셨을 텐데 세슘이나 스트론튬 되게 독한 방사성 물질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걸러진다. 그래서 이런 매우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을 거를 수 있으니 바다에 버려도 크게 우려할 건 없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러지 못한 아이들이 좀 있다고 이제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특히 어떤 건가요? 삼중수소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트리튬이라고도 부르죠. 삼중수소인데요. 먼저 삼중수소라는 게 뭐냐? 수소라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연계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삼중수소는 이 수소와 같은 근원에서 출발하는 원소입니다. 근데 원래 수소는 기본적으로 양성자와 전자 하나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성자라는 물질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삼중수소입니다. 과학 시간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무게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무게가 증가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물질로 이해하면 되는데 동시에 삼중수소가 되면은 이제 방사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사능이 나와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 삼중수소는 알프스를 아무리 돌려도 분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현재 기술로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이제 물과 굉장히 쉽게 결합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접착제를 어느 부위에 붙여놓으면 그거 잘 떨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자국이 남고 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상용화된 기술로는 사실은 삼중수소를 거를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은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걸 버리겠다는 건가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일본도 사실 고민이 많았죠. 근데 결국 답은 물을 아주 많이 섞어서 버리겠다. 희석시키겠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결론을 지었고요. 왜냐하면 알프스로는 전혀 거를 수가 없으니까 이거 물을 섞는 거 외에는 사실은 대안이 우리 없다. 보고 어쩌라는 거냐.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세운 기준은 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겠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세계보건기구가 유지하는 음료수 수질이 있습니다. 그게 1리터당 한 10,000베크렐 정도 되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상황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베크렐 단위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렇죠. 1초의 방사성 붕괴가 한 번 일어나면 그걸 1베크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방사성 물질이 적게 나온다, 덜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희석을 시켜도 삼중수소는 소금처럼 물에 녹는 물질은 아니죠. 그냥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량, 태평양에 아무리 많은 바닷물을 섞어서 버려도 장기적으로 버리게 되면 총량은 똑같다. 마치 이것은 이제 소금처럼 녹는 물질이 아니라 돌멩이처럼 안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그렇죠. 거고. 물을 아무리 섞은들 사실 기본적인 총량은 똑같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중수소를 빼면 그 나머지는 다 안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다 걸러지는 건가요? 사실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죠. 근데 그게 현 시점에서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아까 탱크가 많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의 30%는 방사성 오염 기준치를 만족한 것들입니다. 걔는 괜찮고. 그렇습니다. 역으로 뒤집어 보면 70%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거보다 방사성 기준치보다 오버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일본이 처음에 알프스라는 기계를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도쿄 전력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미비점 때문에 방사성 오염수를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르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지금 탱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의 70%는 오염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프스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거르지 못한 이런 오염수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 재정화를 시키겠다. 다시 한 번 더 돌리겠다. 거르겠다. 맞습니다. 그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그 수많은 그 원전 오염수 탱크 중에 100개 중에 70개는 지금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리면 그러면 괜찮아집니까?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식의 시스템을 돌려본 건 지구상에 일본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 번 걸러서 안 된 정화가 두 번, 세 번 정화한다고 100% 될 것이냐? 아직은 의문입니다. 아직은 물음표고요. 게다가 기준치 이상의 오염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스펙트럼이 전부 다릅니다. 기준치를 살짝 넘긴 것들도 있고 심지어 100배, 더 많게는 19,000배까지 넘긴 것들도 이미 넘긴 거 요만큼 넘긴 애고 이만큼 넘긴 애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구나. 이걸 두 번, 세 번 거른다고 해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럼 일본 정부는 이거를 2번 할지, 3번 할지, 4번 할지 이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있나요? 횟수를 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면요. 최근에 이제 한국어로도 이제 안내가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의 도래에도 기준치가 넘는 오염수는 바다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긴 합니다. 일단 그럼 우리나라 정부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오염수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들인데요. 현재 오염수가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그렇죠. IAEA가 검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상당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여기에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염수를 버려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직 어떻게 한국 정부가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모르신 지적이고요. 다만 한국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기준과 과정에 맞춰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데 이를 부정하거나 마음대로 지키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향은 이제 태평양의 전체 앞바다에 흘러가는 것들이니까 우리나라만 받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가장 큰 나라 보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방류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일단 지난 2일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을 해서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어요. 근데 이 회담장에서 친 부장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다. 이게 굉장히 좀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야시 외무상이 중국 반발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또 했습니다. 양측에 좀 날선 분위기가 좀 있었죠. 지난달에 중국 외교부는 기자회견을 열어서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건 반대한다. 엄중한 우려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했고요. 위험을 모든 인류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국보다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최근에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태에서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거는 IAEA, 이 국제기구가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중간 보고서를 한번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기본적인 입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IAEA가 잘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인데요. 일본의 방류 과정과 모니터링 계획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지적한 부분이 있죠. IAEA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REIA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선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방사성 물질이 이제 방류가 된 다음에 3km 전방에서 사는 물고기를 잡아서 이 물고기를 사람이 만약에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를 알아보는 이런 절차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삭제된 원인이나 이유 이런 것들이 설명을 듣고 싶다. 그 항목이 삭제됐나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 평가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 보완할 부분을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책에 대해서 큰 틀에 지지를 하고 있다. IAEA는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단 IAEA 조사를 신뢰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IAEA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분담금이라는 걸 국제기구에 다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본이 3번째로 많이 내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드는데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네. 실제로도 3번째로 많이 내는 기구라는 나라라는 지적 맞고요. 일본이 내놓는 돈이 이제 IAEA 살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번째인데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입니다. 그럼 한국은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죠? 11위입니다. 사실은 일본과의 격차가 꽤 크죠. 크네요. 네. 그래서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분담금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아니 뭐 국제사회는 사실은 뭐 정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국제기구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제기구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뭐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국제기구에서의 분담금은 기업에서의 주식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에서는 대주주가 돼서 그렇죠.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지분을 사들이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지분이 곧 힘이 되니까요. 근데 국제기구를 기업과 1대1로 비교하는 건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대의를 위한 기구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하는 국가의 뜻을 특정 국제기구가 정면으로 거스른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느 국가든 간에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경쟁적으로 국제기구에 사람도 진출시키고 분담금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 암묵적으로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IAEA 분담금 3위 국가라는 건 이건 흘려들을 내용은 그렇죠. 아니다. 동시에 일본이 굉장히 모범적인 원전 강국이다. IAEA 입장에선 그것을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2019년에 6%에 불과했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에 일본은 20%에서 22%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일본은 원전을 잘 돌리는 일종의 아파트로 따지는 모델하우스 같은 국가인데 이런 국가를 IAEA가 이른바 오염수가 나오면 이거 위험한데 안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IAEA의 조사 결과, 분석 결과가 이게 일본 측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일본 입장도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럼 이런 일은 예전에는 없었었나요? 뭐 전 세계적으로 원전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만 하는 것도 아닌데 오염수 방류된 적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궁금한 부분이죠. 근데 사고가 난 원전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한국도 삼중수소를 바다에 버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한국 원전 중에도 그렇습니다. 한국 원전 중에도 삼중수소를 이제 바다에 버리는 일이 있는데요. 이런 원전들은 전부 다 사고가 나지 않는 정상 가동된 원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 방류량이나 뭐 오염수를 이렇게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고요. 네. 얼마나 삼중수소가 나올지도 예측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딱 예측이 딱딱 할 수 있다. 그렇죠.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과는 상황이 다른데 사고가 나는 원전이고 부서져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빗물이나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으로 계속 흘러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원전을 계속 흘러들 텐데 이를 완벽히 틀어막는 게 지금 현기술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더 생길지
그리고 오염수가 생기면 그걸 이제 버려야 할 텐데 그러면 오염수는 언제까지 버려야 될지 지금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일본이 너네 한국도 버리니까 우리도 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온당치 않다. 그렇죠. 그럼 바람직하지는 겁니다.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한 번도 계획되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면 이제 변수는 얼마든지 어느 상황에서는 존재할 텐데 이게 걱정 마, 우린 잘할게, 계획대로 할게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믿어달라. 그리고 방류 내리는 오염수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IAEA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할 테니까 믿어달라.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태도죠.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는 앞서 역시 말씀드렸지만 통제를 하지 못하는 오염수입니다. 계획된 상황에서 사람이 철저히 통제해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염수의 양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하루에 100톤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근까지만 해도 사실은 130톤까지 하루에 130톤까지 나왔던 오염수입니다. 그럼 지금 사고가 난 지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매일매일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염수가 10년이 됐는데 10년 넘게 지났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염수 자체는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하루에 나온 오염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염수가 생기는 건 근본적으로 이제 빗물과 지하수가 원전 바닥에 핵물질과 접촉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고 10년이 넘도록 빗물은 계속 흘러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핵물질과 이런 빗물이나 지하수를 차단하는 방법을 일본이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고 직후부터 그 주변에 이런저런 차단벽을 쌓아서 그것을 차단하겠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성공한 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탱크에 모아놓은 오염수, 즉 앞으로 바다에 버릴 오염수의 70%는 그래서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 것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걱정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정화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재정화가 되지 않았을 때 기술적으로 미진해서 아무리 돌려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치를 혹시 상향하는 방법으로 만에 하나 기준치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방류에 나섰을 때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사실 이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기준치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기준치는 사실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 있고 기준이네요. 일본 자체적인 기준도 있는데 그런 기준을 사실은 IAEA로부터 검증받아서 공신력을 획득을 했는데 이런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기준치 자체를 올려서 이것도 건강에 그다지 문제가 없다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IAEA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 다 미국이나 뭐 그 주변에 있는 태평양 국가 모두 다 IAEA만 오로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건가요? 그게 국제 이 사회 현실 지금 현실인 건가요? 사실 국제 원자력 기구가 갖고 있는 뭐 권위도 있고 역할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죠. 국제 원자력 기구는 사실은 이런 핵무기에 대한 사찰이라든지 핵무기에 대한 통제라든지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평화적으로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잘 돌아가고 있느냐,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기구인데 다른 경우에도 사실은 IAEA가 이런 역할을 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당사국과 함께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긴 한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분담금이라는 이런 중에 역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저장 탱크를 그냥 방류하지 않고 지금 그냥 그대로 뭐 더 큰 저장 탱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은 이제는 그걸 논의할 단계는 지났던 건가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장해 놓는 거죠. 저장해 더 놓으면 큰 탱크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다에 접촉할 일도 없고 지금 환경에 영향을 줄까 말까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다 방류 외에도 그러면 대기 배출이나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이건 어떠냐라고 사실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일본 측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실 비용 문제가 가장 컸고요. 결국 바다 방류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환경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은 바다 방류에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탱크를 지금은 더 이상 일본이 만들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책인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해 놔라. 저장해 놓고 이후에 기술 진보에 따라서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때 그때 처리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사실은 전 세계 환경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오염물질을 바다에 그대로 버리는 걸 용인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를테면 한국에선 재활용 쓰레기 잘 분리해서 버리고 네. 또 그렇지 못한 거는 종량제 봉투에 잘 담아서 버리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지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이웃이 갑자기 이사를 와서 아, 우리 집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니까 앞으로 쓰레기는 우리 집 문 앞에 던져놓겠다. 우리 집 쓰레기 봉투 더 이상 못 산다 이런 거잖아요. 이건 뭐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좀 이해들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무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은 내가 알아서 잘 골라내서 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일방적으로 하면 주변 이웃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죠. 어려운 없죠. 일이죠. 자신의 집에서 생기는 쓰레기는 사실은 최대한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이웃에게 안 주는 게 사실 기본적인 상식인데 자꾸 별 문제 없을 테니까 걱정 마라. 이런 식으로 일본이 나오니까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그러면 이거를 버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웃 나라 국가들도 뭐 참여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IAEA 말고 또 다른 그런 그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건가요? 일본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 문제는 IAEA를 통해서 다루겠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당사국이 직접 전문가를 파견해서 1대1로 설명하고 그런 건안 1대1로 실효를 된다는 거예요?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자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IAEA가 개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IAEA의 분담금이 일본이 많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개별 국가의 뭐 언론을 초청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조차도 안 하나요? 사실은 언론을 초청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사실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얘기를 한 적은 있고요. 근데 일본 정부가 한국 기자들에게 보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싶은 것만 보여주겠죠. 굉장히 잘 정리되고 있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라는 부분으로 일종의 투어를 계획한다라면 사실은 투어.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한국 언론이 돌아가는 상황일 텐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사실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 보면 이 곧 바다 일본 오염수가 방류될 테니 지금 막 10년치 소금 미리 사놔야 된다. 앞으로 생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특히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네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그래야 되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바다가 진짜로 오염이 되면은 소금이든 생선이든 먹을거리든 이거를 일정량 사둔다고 사실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일본과 지리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연근에서 잡히는 이런 어패류, 안전성 믿지 못하겠다, 불안하다 이런 정서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김처럼 양식을 통해서 만들어 먹는 먹거리 역시 불안하다. 소금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금 역시 이것도 바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불안하다. 또 해수욕장 갈 수 있겠느냐, 불안하다. 해수욕장도 걱정해야 되는군요. 예, 어차피 바다에서 이게 수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최근에 국회에서는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해군이 장거리로 이제 출동 나갈 때 이제 물을 많이 싣고 갈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를 걸러서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바꾸는 먹나요? 조수기라고 합니다. 그런 장비들이 함정마다 갖춰져 있는데 그 조수기는 삼중수소를 걸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진짜로 방류를 해서 바다가 삼중수소에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30년간 사실은 버릴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30년간 그렇습니다. 나눠서 버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0년간 조금씩 방류하겠다는 건데 30년간 버린다고 해도 30년 동안 먹을 수산물들을 쟁여놓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30년간이라고 하지만 이후에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수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먼 미래를 예측해서 소금이든 먹거리든 미리 저장해두는 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겠죠. 이것 때문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 자체를 제고하도록 만드는 게 최선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제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IAEA도 일본과 그 힘을 보조를 실어주는 맞추고 있다. 입장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평가할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그럼 한국의 과학계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과학계도 좀 의견이 좀 갈리지 않나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입장도 전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원자력 공학계 주류학자들 입장을 보면요. 일본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큰 걱정을 할 건 없다. 근데 일부 과학자와 환경단체들이 또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죠.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일부 과학자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는 소수인 게 사실입니다. 소수군요. 주류학자들은요, 자신들의 주장이 과학에 정확히 근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한참 떨어지는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많이 섞여서 국내로 들어온다고 한들 인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쪽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적은 방사능 물질이라도 인체에는 손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준치 이하이면 인체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고 있다가 기준치 이상이 되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방사능 물질은 속성상 아무리 많고 적든 간에 기본적으로 방사능 물질은 등장하는 즉시 인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친다. 많든 적든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정화 처리를 하거나 희석을 해서 방사능 물질을 버려도 하나도 안 버리는 것보다는 못한 결과가 나온다. 그렇겠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환경단체는 사실은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뭐냐면 일본의 방사성 물질 방류에 비교적 너그러운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런 주류학자들의 태도가 왜 나오냐. 다른 각도로의 생각인데요. 한국이 원전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일본만 원전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한국도 돌리다 보니까 한국 원전 일부에서는 삼중수소가 나오고 있죠. 일본 정부 사실 이 시점을 파고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네도 버리는데 우리 왜 못 버리게 하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관리 문제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문제로 돌아오는 그렇죠. 점점 건가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또 어느 순간에는 한국이 재발등을 찍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방사성 오염수는 결국에는 원전의 문제죠. 방사성 그렇죠. 오염수를 네. 없애려면 원전을 없애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은 한국의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반대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단체 말고 그 원전을 공부하시는 그런 학자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원자력 공학자 또는 과학자들은 사실은 특별히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일본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이라면 특별히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의견을 가진 반대쪽 의견,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만 믿어라 라는 구호가 아닌 정말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원전 오염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이었습니다.